뉴스룸이 끝나고 이어집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 뉴스월의 강지영입니다. 다시 또 돌아온 키워드로 보는 경제 시간인데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 소식들을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왜 잘 안 불러주십니까? 예. 아니에요. 약간 은근 좀 기다리고 계셨던 아, 그럼요. 그랬군요. 예. 요즘 뉴스룸 전반적으로 활약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모셔봤고요. 오늘 좀 화사하게 또 봄옷으로 아, 예, 봄이라서 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경제 키워드 띄워주시죠. 런, 뱅크런. 뱅크런 사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를 뽑아왔던 것 같은데 우선 그 실리콘뱅크 은행 파산 이 과정들에서 살짝 정리해 주시면 어떤 사태인 건지를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지난 2, 3년 동안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투자 자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예치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주 활용하는 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엄청난 돈을 예치를 해놨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고금리 기조로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신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러니 은행에 예치한 돈을 자꾸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리콘밸리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잔고가 자꾸 줄어드니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안전자산이라고 투자해 놓은 것이 미국 국채였는데 네. 이 국채 가격이 또 폭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는 떨어지기 마련이라서 사실 가장 기피에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연쇄작용으로 한 거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뱅크런 얘기 나오면서 국민연금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사실 처음에는 몇백억 투자했다가 나중엔 1,300억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손실 볼 것 예. 같다고. 우리나라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글로벌 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까, 안전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은행은 일단 안전합니다.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러면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은행이 파산했는지를 비교해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한때 은행이 많았을 때는 18,000개 가까이 은행이 있었어요. 예, 이게 은행 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각의 독립법인이 18,000개 가까이 됐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바뀌면서 한 5,000개에서 7,000개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중에 16위 정도에 해당되는 은행입니다. 네. 자, 그런데 16위면 높은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꽤 높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미국은 메이저 한 10대 은행의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그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은 결코 아닙니다. 16위니까 작은 건 아니지만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렇게 몇천 개의 은행법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 5대 은행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은행 같은 것이 우리나라는 별도로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상업은행과 좀 결이 다른 그런 은행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긴 해도 우리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선생님 설명이신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국의 유력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유럽도 요즘 스위스 크레딧이 문제가 된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불안 심리 때문에 우리 첫 번째 키워드인 런 뱅크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 그 은행 문제 있다며 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3일 만에 파산에 이르렀는데 그 이유가 하루에 그 잔고 빼간 사람들이 전체 자신들이 운용했던 자산 규모가 170조 원 가까이 됐었는데 하루 만에 돈 빼간 사람들이 55조 원을 빼간 거예요. 그냥 앱 켜가지고 뚝딱하면 돈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서 모바일 뱅킹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 역시도 뭔가 금융 시스템이 불안하다라는 소문만 잘못 나도 이렇게 대규모 뱅크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는 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거 심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달려가서 돈을 빼는 거를
뱅크런이라고 하기 네. 때문에 혹시 그런 또 불안감이 감지된다면 우리나라 같이 또 모바일로 다 되는 것이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크게 가능성은 높지 않은 네. 상황.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주시죠. 한반도의 반도체. 요즘 요거 관련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위기란 얘기도 있고 투자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보니까 300억을 들여서 이제 투자해서 네. 짓겠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근데 지금 삼성과 나머지 TSMC라든지 대만의 기업들과 반도체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되게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일단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에 많은 공장을 짓지 않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국내나 또는 중국에다가 반도체 관련한 설비나 또는 공장을 신설했던 이유들이 있는데요. 미국이 더 반도체를 싸게 만들거나 또 잘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면 다 글로 갔겠죠. 거기가 만들기에 쾌적한 환경이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좀 척박한 환경이 많습니다. TSMC의 모리스 창이라는 초대 설립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은 반도체를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토양을 가진 나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금융 일자리라든가 다른 쪽으로 바뀌어버렸고 이렇게 반도체 관련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구직자들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TSMC조차도 미국에서 적정한 수준의 인력들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졌고 협력회사도 거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었는데 이번에 그걸 어떻게든 보조금까지 드릴 테니 끌어오고 있잖아요. 네, 미국으로 와서 제발 투자하라고. 좀 지어주십시오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제일 큰 고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 건데 갑자기 뒤늦게 무슨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느니 무슨 제품 공정을 공개하겠다느니 이런 것은 진짜 갑질 중에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층 경계감을 높여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TSMC 대만에서 자꾸 나간 이유가 중국의 그런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네. 될지 몰라서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TSMC가 좀 흔들릴 때 지금 네. 사실 업계 1위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를 틈타서 삼성이 조금 치고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너무 저희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지.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력 희망합니다. 반도체로 네. 저희가 정말 한반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 얼마 전 주주총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라고 정말 대놓고 하신 주주의 기사도 봤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만큼 삼성에 관련된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경제 전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바람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려면 삼성이 좀 반도체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게 좋으니까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라는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어떻게 되냐면 표준화된 제품들, 반도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쓰겠다는 사람들에게 갖다 파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이거와 완전히 업의 형태가 달라요. 시스템 반도체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형태로 반도체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발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럼 발주를 받아서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고 성능은 이렇고 어떤 형태인 거죠? 하면서 만들어 드리는 일종의 주문형 제작 방식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반도체가 세 가지. 팹리스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있고 IDM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맞습니다. 삼성이 여기고 맞아요. 팹리스가 이제 애플 같은 곳.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설계만 하는 곳. 설계만 하는 곳. 그리고 아까 말했던 TSMC는 제작만 해주는 곳.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TSMC와 같은 제작만 해주는 곳을 이기려면 삼성이 쉽게 얘기해서 TSMC가 삼성보다 1등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더 많은 숫자를 발주하는 고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게 발주하는 고객들은 1000개만 만들어주세요 하는 고객인데 TSMC에다가 발주하는 고객은 10,000개씩 만들어주세요 하는 고객이다 단가가 보니까 떨어지겠죠. 단가도 떨어지고 전체 매출액이나 시장 규모가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TSMC의 단골 고객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사람이라네 회사가 이제 TSMC 말고 삼성에 발주할게요라고 하는 순간 1, 2등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쪽 분야는 쉽게 말해서 발주자를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차라리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게 뭔가 너희에게 보조금을 줄 테니 우리나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너희에게 시스템 반도체 발주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고 하면 이건 두 손 두 발 들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보조금만 가지고는 좀 약한 부분이 많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국회를 통과한 또 법이 있어요. 칩스법, K반도체법이라 해가지고 요거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더라고요. 이건 뭐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해서 신산업 부분들로 계속 육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반도체 밸류체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자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전국에 각각의 어떤 테마를 잡고 반도체를 집적화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큰 청사진을 제시하고 미래의 반도체 먹거리를 육성하겠다는 대규모 한 300조 원 투자한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건 의미 있는 청사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우리가 안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몇 해가 흘렀는데 SK 하이닉스에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진작 투자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두고 제대로 진행도 못 하고 있어요. 왜요? 그 왜 그러냐면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기업들이 온다고 하니 내 땅에 제대로 된 값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서로의 또 이해관계가 그렇죠. 다른 거군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선 아니 원래 약속했던 금액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읍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런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몇 년째 제대로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착공 연도가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삼성도 지금 사실 용인에다 짓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약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지를 조성한다라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행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를 면밀히 앞으로 그 관리 감독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부의 의지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시간 문제라는 거. 국외에서는 막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이 타임을 타서 막 잘하려고 하는데 국내적으로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체가 되면 또 우리한테는 그 1분 1초가 그렇죠. 굉장히 크리티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굴기 진행 중인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흔히 말해서 저사양의 반도체 부분에서 저가 수주를 많이 하면서 올라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에도 사실 녹록하지 않은 분야가 있는 게 반도체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설비가 들어가는데 특히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부품들이 미국의 밸류체인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뭐 네덜란드라든가 미국 회사들이 많은데 그들 회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중국에 이제 더 이상 제품들을 팔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선 고사양의 반도체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조차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굴기라고 하는 중국의 전략들이 온전하게 실행되기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정말 설명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댓글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된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 역시나 우리 박종우 교수님, 명성에 맞는 해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 저희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짜 PD님이 주신 퀴즈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바꿔서 다른 퀴즈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반도체를 삼성이 몇백 조를 들여서 투자를 해서 용인에 클러스터를 설치하겠다,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몇백 조였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네요. 몇백 조를 투자한다고 했었는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몇백 조입니다. 몇백 조인지 남겨주세요. 자, 키워드 세 번째 보여주시죠. 거래량 상승, 반등 시그널. 저희가 부동산 이슈 갖고 왔습니다. 요즘 뭐 금매 증가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 서울 같은 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요. 1년 동안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10,000건이 조금 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작년 한 해 거의 1,000건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부동산 분위기가 예전과 다른 기조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급매물 나온 것들이 많이 소진됐고 송파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올라간 통계적으로는 올라간 구간대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통계적인 변화가 확인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제 거래 가격이 이제 좀 다시 좀 반등하는 계기가 좀 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침체 국면이었었던 시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010년, 2011년 요 언저리 때가 부동산이 급격히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도 이 부동산 경기를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부 사이드에서는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너무 죽으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더 사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공적 자금을 들여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었죠. 얼마 전에 특례 그 주택 보금자리론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제들도 대폭 완화하는 게 이제 또 정부에서 일어나는 건데 요즘 또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 약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호재성 그 개발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요즘 이제 한강 근처를 통해서 다양한 개발 이슈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암동도 무슨 런던 아이 같은 큰 뭐 회전 열차 같은 거 설립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호재들도 만들고 자 거기다가 그 다음이 뭐냐? 정부가 노력하는데 그래도 집을 안 사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 건설회사 스스로 자구책을 가집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오늘 꼭 이것만 들으셔도 큰 기회를 얻으시는데 아니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약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시니까. 갑자기 떴다방처럼 보였네요.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아마 그 와인이나 위스키 드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연도에 따라서 빈티지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우표나 지폐 모으시는 분들도 몇 년도 발행한 지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 준공일자도 그게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네.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에 어떤 아파트들이 생겼냐면 도저히 아파트가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 아무도 안 사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설회사가 모델하우스에서 제시한 것보다 다 업그레이드를 파격적으로 한 거예요. 마루바닥을 이태리 대리석으로 거기다가 벽 내장재는 뭘로 해서 그 내구성 있는 되게 좋은 걸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깎아주고.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이 연도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준공일자 떨어진 딱 그 아파트들은 어마어마하게 사양이 좋아서 지금 가봐도 마치 요즘 지어진 아파트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어떤 상황이 됐다? 드디어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런 분위기가 생겼어요. 네, 뭐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시스템 에어컨 그냥 설치해드리겠다 이게 올라왔고요. 요 다음이 뭐였냐면 아파트를 사면 외제차를 줍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외제차까지 줄지 아니면 뭐 다른 업그레이드 더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예전 수순이 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내년도가 이제 선거거든요. 그럼 선거 전에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선 이제 많은 지역구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가격들 어떻게 할 거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런 것들에 부합하기 위해서 뭔가 부동산 이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정부 더 정확히 말하면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거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고 아마 큰 변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쏠쏠하게 정말 실제로 계속 사는 거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니까 되게 굿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 퀴즈 정답은 몇백 조였죠? 300조. 300조입니다. 남겨주신 온다이님 퀴즈 정답자 축하드리고요.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 들어온 걸 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몽님이 교수님 덕분에 오늘도 지식이 쌓인다. 경제상식 +1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이보라님 한국반도체 10월에 관건입니다. 10월에 미국에서 연장 허락 안 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 다 망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쭌쭈닝 님이 평일 뉴스룸 뒤에서도 보고 주말 뉴스에서도 보고 반갑습니다. 뉴스룸 전반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박정호 교수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라님이 아까 제가 반도체 10월이 관건이다. 요거 좀 되게 좋은 정보니까 이보라님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게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최근 경제 이슈를 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